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회계 기초 8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가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까지는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 9주차 다음 주에 그 중간고사를 학교에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업하기 전에 그 중간고사 얘기를 하면 27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3시 27일 3시에 그 N412 원래 강의실이 아마 N404로 되어 있는데 보다 그 넓은 교실에서 하기 위해서 N412 자하 강의동 412호실에서 치를 거고, 혹시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면 N404 아니면 412가 맞을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412에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N412에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면 이번 주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27일 3시부터 그 학교에서 자교수회관 412호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시고 뭐 마스크 준비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한 칸씩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 거니까요. 오시면 됩니다. 예, 시험 범위를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5장까지 하고 오늘 이제 하면 5장이 다 하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뭐 처음이고 그러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요번에 그냥 여러분들 쉽게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주기 위해서 4장이니까 교과서로 142페이지까지 그냥 중간고사 범위를 하겠습니다. 5장에 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결산 정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기말에 하는 거로 하고요. 너무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4장까지, 그러니까 페이지 142,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뭐 좀 지금까지 얘기해서 지금까지 좀 공부를 안 하셨다 그래도 142페이지까지 충분히 공부하니까 그거 하고 요번 5장은 근데 5장을 잘 알면은 뭐 4장까지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5장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지난 시간에 좀 빨리 저걸 했죠. 진도 5장까지 나가느냐고 좀 빨리 그걸 했는데 그거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 말미에 다시 한번 고지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장소라든지 그런 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문자로 뭐 이렇게 연락이 가도록 제가 조치를 할게요. 그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됐다는 거 N412 27일 3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뭐 5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한번 했는데 그냥 복습으로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 번씩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회계 기간 동안에 어떤 자산, 부채, 자본에 발생한 변동 내용 및 그 변동들로 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과정. 우리가 회계를 하는
회계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해서, 예? 결산을 종합한다고 그러는데, 결산 결과를 종합해서 재무제표로 나타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회계 보고서를 산출하는 거니까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의미 있는 회계 보고서가 산출되기 때문에 회계에서 매일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결산, 클로징이다. 우리도 하여튼 모든 것들이 결산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업을 하고 그러면은 수업에 참석도 하고 레포트도 내고 하고 또 시험도 보고 발표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학기 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 이후 말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적을 내고 그거 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정하게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마찬가지로 이 회계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결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산 절차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지난 그 4장에서 배운 수정전 시산표라는 것은 계정 기록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그래서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과정, 그리고 결산을 위한 준비 과정, 이렇게 트라이얼 밸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여튼 수정할 게 생긴다. 뭔가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번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 수정할 내용이 생기면 그 수정 붕괴 및 전기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보다 정확하게 결산이 돼서 나오는 게, 그런 정리가 통합되는 게 정산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산표 작성은 워크시트는 계정 잔액과 결산 정리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이고, 복잡한 결산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습장과 같다. 그래서 워크시트라고 그랬고요.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고요.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마지막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계정이 마감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했던 일이 그냥 잘 끝나면은 정해진 시간에 모든 것들이 딱딱 맞아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항상 뭔가 하여튼 그 수정할 사항이 생기고 고칠 사항이 생기고, 뭔가 하여튼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뭔가 하여튼 바뀌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 정리, year end adjust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산 정리. 그래서 계정의 기말 잔액을 회계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산 시점에 수정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창출되고, 그거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수익이라든지 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이게 이미 수익이랑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2020년께 아니라 2019년에 벌어져서 미리 이게 2020년으로 걸칠 수도 있고, 2020년에 벌어져 가지고 2021년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걸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요 결산 정리 붕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10월인데 10월 1일서부터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가입하면 보통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20만 원이면 내년 9월 말일까지 9월 30일까지 120만 원인데, 그런데 2020년으로 따져보면은 120만 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들어가는 돈은 10, 11, 12, 3개월 30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90만 원은 먼저 줬다는 거죠. 그거는 내년 거잖아. 내년 거. 2021년 거. 그런 것들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업이랑 용역을 맺고 용역에 대해서 한 10월부터 용역을 맺고 뭐 4개월짜리 용역을 맺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월짜리 용역을 4천만 원 주고 맺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 뭐 컨설팅 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에 4개월인데 그러면은 10월, 11월, 1월, 2월이잖아요. 10월, 11월, 1월, 2월인데 10월, 11월, 1월, 2월에서 10월, 11월은 2천만 원어치 한 거고. 그죠? 2천만 원이고 나머지 1월, 2월은 또 2천만 원. 그죠? 그러면은 2천만 원은 올해의 수익이지만 나머지 2천만 원은 내년의 수익인 거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저 대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저거 한 거죠. 먼저 받은 거죠. 그런 것들은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올해의 수익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의 수익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요렇게 해준다. 요런 거를 해주는 거를 결산정리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면 기말에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그건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러죠. 아직 받지 않은 수익, 그건 미수수익이라고 그러죠. 미리 지급한 비용, 이거는 미리 지급했다. 그러니까 선급 비용, 미리 받은 수익, 선수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정리분계의 목적은 재무상태표에 기말의 자산 및 부채가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거. 결국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도록 하는 거. 예? 대응되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결산정리분계 목적이다 얘기한다는 거죠.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회계기간 중에 거래에 대한 최초 분계를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면 수정분계는 엎질러진 물 되담기. 그러니까 최초 분계가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실수가 있다면 그거를 제대로 고치는 뒤처리하는 거를 수정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지난번에 다 했던 그 예지만 다시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면 교과서로 따졌을 때 151페이지 보면 1월분 이자 비용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준 거죠.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채죠. 그래서 안 줬지만 비용으로는 나가는 거니까 이자 비용 1,000원, 미지급 이자 1,000원 이런 식으로 부채 항목으로 비용과 부채 항목으로 차변 대변으로 해준다. 다음에 1월분 이자 수익 1,000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이러면은 받아야 되는데 1월분에 결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이거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자산이죠. 그래서 미수 수익, 미수 아닐 미자 받을 숫자에서 미수 수익 1,000원 그리고 이건 수익 항목이죠. 이자 수익 1,000원 이렇게 1,000원, 1,000원 차변 대변이죠. 다음에 1월 1일에 향후 6개월분 이자 비용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기했었다. 그러나 이 중 1,000원만이 1월분 이자 비용이다 하면 뭐예요? 먼저 준 거죠. prepaid expense. 먼저 준 거죠. 그러니까 6개월분 이자 비용을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원래는 이제 6,000원을 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1월 결산을 하면은 그 중에 6개월분이 6,000원이니까 1,000원만 비용을 1월에는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자 비용 6천, 현금 6천 이렇게 나갔겠죠. 차변에. 원래 했을 때는. 근데 이걸 덜 정리를 해주려면은 이자 비용 6천 중에 5천 원은 아직 지급한 다음에 지급을 할 거고 5천 원은 미리 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 5천, 그죠? 선급 비용 5천, 이자 비용 5천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결선정리비용, 프리페이드 익스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겠죠?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그냥 수익이랑 비용이랑 쓴다. 그 매칭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산정리분계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여금에 대하여 향후 6개월분 이자 수익 6,000원을 1월 1일 현금으로 받고 이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었다. 이 중 1,000원만이 1월분 이자 수익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 1월 1일 날짜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현금 6,000원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 6,000원이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월 1일자에 했는데 지금 뭐예요? 1월 31일자에 보니까 그 중에 1,000원만이 이자고 나머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럼 뭐죠? 이거는 부채죠. 부채. 아, 그러니까 선수 수익 6,000원 중에 5,000원은 선수 수익이었네. 그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6,000원 중에 5,000원은 선수 수익이었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5,000원이고, 그죠? 차변에 결국 대변에 선수 수익 5,000원이고. 이게 뭘 여러분들 얘기를 하냐면은 잘 보시면 우리가 1월 1일자에 이 슬라이드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자 수익이 대변에 6,000원, 차변에 이자 수익이 5,000원이면 6,000원, 5,000원에서 있으면 지워지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잔액만 표시하면은 위에 거는 이자 수익이 1,000원밖에 안 남죠. 이쪽에 5,000원을 빼줘야 되니까. 그죠? 결국은 이자 수익은 1,000원만 남고 나머지는 부채가 선수 수익으로 나오는 거죠. 현금 6,000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선급금이라는 게 뭐예요? 선급 먼저 준 돈이다 이런 거니까 건설 경기의 화랑으로 시멘트 구입이 어렵게 되자 건설 회사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회사에 성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전액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다. 시멘트 입고 시점의 수정 붕괴는 어떤가? 뭐예요? 선금을 준 거는 아직 시멘트가 들어온 게 아니죠. 시멘트가 들어와야 우리가 자산이 생기는데 자산은 받지 않고 준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급금이라고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입고 시점의 수정분계니까 원래대로 되면 원래 마찬가지로 1월 1일 그러니까 10만원을 줬을 때로 따지면은 차변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는 선금이 10만원 준 거죠. 그러면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잡히는 거예요. 선급금 10만원 대변에는 그걸 뭐로 줬어요? 현금으로 줬죠. 이게 이제 분계를 이렇게 해놨다고. 현금 10만원 차변에 선급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1월 31일 날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들어왔어요. 입고가 됐어요. 31일이 됐던 뭐가 됐던
됐으면 보세요. 새로이 지금 시멘트가 들어왔으니까 시멘트라는 자산이 들어왔는데 시멘트 같은 자산을 뭐라고 그런다? 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죠. 재고자산이 10만 원이 되고 대변에는 주었던 선급금 받을 자산이 선급금 10만 원이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재고자산 10만 원, 선급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현금을 줄 때 했던 분계를 수정을 해서 다시 결산정리 분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이해 잘 생각해 보시고 결과하시면 되고 그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선수금 부채 항목은 자동차에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인하 혜택을 기간 내에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차를 출고하기 전에 차값 1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자동차 회사는 이를 전액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자동차 출고 시점에 수정분계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앞에 거는 다 뭐 내수경기 회복이 뭐 인하된 상황에서 뭐 상관없고 소비자들이 차값 10만원을 미리 지급했어요. 말하자면 뭐 계약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미리 지급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미리 받았잖아요. 그 받은 시점에 선수금이 예? 선수금 미리 받으면은 그게 뭐예요? 선수금 모두 안 주고 갔으면 그게 부채죠. 예, 10만원이 대변에 있고 그 차값 10만원을 미리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10만원 받았는데 일단 차를 넘겨줄 때는 차를 넘겨주는 시점에서는 넘겨주는 차가 이제 입고가 출고가 됐어.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돼요? 부채가 됐던 게 이제 부채는 없어야겠죠. 부채를 없애려면은 선수금 10만 원이 없어지고, 그죠? 10만 원이 없어지고 이제 매출 10만 원이 생기는 거죠. 자동차를 넘겼으니까 수익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면 뭐 여러분들 여기 A4 용지 같은 거라든지 백목이라든지 마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신원브레더스에서 3월 중에 그 소모품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하던 중 재무제표 작성 시점인 3월 말에 실사를 한 결과 재고가 3만원만 남아있다. 이랬을 때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미리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어쨌든 1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소모품이 자산 항목이 생긴 거니까 차변에 소모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 소모품 계정으로 회계를 처리해 놓으면, 그죠? 그러면은 소모품 비면은 10만원 중에 3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소모품비를 7만원. 그죠? 7만원이 되는 거고, 7만원을 쓴 거고, 비용으로. 소모품은 대변에 7만원이 소모품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쫙 처리하면
결국은 소모품이 3만원이 남은 거죠. 현금 10만원을 써서 소모품 비용으로 7만원 쓰고 3만원은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어요? 예, 뭐 처음에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 책에 보시면 그 197페이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이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은 그 주식회사 신앤브라더스가 2001년 3월 2일에 컴퓨터를 120만원에 구입했다.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존가액은 없다고 추정하였을 경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만큼 취득원가를 수정해줘야 한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따른다. 뭐 이제 감가상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유형자산 처리하는 데서 유형자산 처리가 거기가 몇 장이죠? 9장 비유동자산 그죠? 거기에 이제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수정해줘야 한다.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을 따른다. 그럼 보세요. 컴퓨터가 120만원이에요. 120만원을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5년이면은 60개월이죠. 그러면 한 달에 2만원이죠. 2만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가지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러면 2만원어치 쓴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감은 인데 뺀다 할 때 감자고 가는 뭐 가격 가치 할 때 가짜고 가치를 그만큼 뺀다는 거죠. 그런 비용이다. 그래서 2만원 감가상각비 2만원 그리고 첫 달이니까 우리가 그때 쓰는 과목이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1일에 3월 1일에 사가지고 3월 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한 달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결산이 3월 말이 아니라 4월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월 말이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두 달이잖아요. 두 달. 30분의 1이죠. 4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4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뭐 매달 그렇게 하면은 매달 감가상각비 2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또 4월에는 감가상각비 2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대로 가면 결국 감가상각 누계액이 쌓여서 이게 60만원이 되면은 끝나겠죠. 120만원이 되면 끝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용도 처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처음 이제 듣는 요즘 근데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여러분들 들으니까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요즘 자동차가 좋아져 가지고 한 10년 탄다.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그 3천만 원짜리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다. 나중에 그래서 10년 탄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쓰는 거예요? 300만 원씩 쓰는 거죠. 정액법으로 하니까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니까 10년이니까 1년에
300만 원이 나가는 거니까 해가지고 그 감가상각비 300만 원, 뭐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10년이니까. 그게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월까지 계산해 주면 뭐 120으로 나눠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달라지겠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뭐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요거 말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 뭐 대손상각 이런 것도 있어요. 대손상각이다 그러면은 받을 돈인데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받을 돈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다 받을 돈 받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업이 다 대박 날 거예요. 근데 세상이라는 건 그거 해가지고 받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못 받는 거를 그러면은 받을 돈이라고 그러면은 뭐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받는 거로 다 계산해서 해놨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뭐 또 조금 받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 못 받는 거를 대응을 해서 조금씩 그런 것도 뭘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뭐 대손상각 뭐 이렇게 하죠. 네? 대손상각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 뭔가 이제 여러분들 저걸 샀는데 재료 같은 거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라고 봅시다. 벽돌을 샀어요. 건설회사에서 벽돌을 샀는데 그 벽돌이라는 게 뭐예요? 수없이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다 보면 그 중에 못 쓰게 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건축에 쓸 수 없는 거는 그건 비용으로 떨고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기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뭐 감모상각 이렇게 감모 뭐가 이제 다른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감모상각이다 이렇게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감가상각 비슷한 거로 뭐 대손상각도 있고 감모상각도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건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하여튼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물론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논리적이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계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고개가 이렇게 끄떡끄떡 거려지면 좋은 거예요. 그럼 맞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시멘트를 창고에 쌓았는데 재고자산으로 써놨는데 그 중에 막 비가 오고 뭐 그래서 20%는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은 20%는 못 쓰게 된 거를 비용을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없애자고 하니까 올해 경영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라면 다 이거 내가 왜 경영을 맡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겨 일단 이거 넘기고 숨기고 내년에 어떻게 되던 올해 일단 이익을 많이 낸 거로 하자. 그래야 내가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유혹에 경영자들이 빠지는 거거든. 그런 게 이제 그 분식회계라고 그래요. 분식회계. 뻔히 알면서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죠. 신제품이라고 개발해 놨는데 다 불량품이야. 그럼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뭐 적자가 나고 경영 성과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그런 것들을 쉽게
아, 이거 성과가 안 좋으니까 요번에 털고 가자, 없애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시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느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느냐 해놓고선 실제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겠죠. 인간이면 다 그렇게 해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막 그 이해관계자들을 숨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정보를 자기만 알고 남들을 숨기는 거, 그런 것들이 분식회고 모랄 해저드에 빠졌고 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법을 쓰다 보면 뭐 합리적인데 내가 쓸 수 있는, 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러는 것들, 그게 이제 회계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그렇죠. 알겠죠? 다음 페이지.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는데 위 사례에서 감가상각비 2만원, 비품 2만원으로 붕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 살 때 컴퓨터를 살 때 비품이 120만원, 현금 120만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1개월이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2만원이 비용을 쓴 거고 120만원 중에 한 달치를 쓴 거고, 비품이 2만원 사라진 거죠. 그죠? 컴퓨터가 그만큼 노후화됐으니까 사라진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비품이 12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2만원을 제한 비품이 118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18만원이 남아있고, 그 비품이 118만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고요. 네, 앞에 거랑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느냐 비품 자산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 책에다 준비되어 있죠. 책으로 가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기 그 뭐 145페이지 보면 우리 뭐 저기 저거 돼 있는데 145페이지 거기 결산이랑 클로징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거 잘 익혀두고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 가시면 결산 절차가 수정 전 시산표 작성, 준비 과정, 원가 계정 잔액의 수정, 수정 분계 및 전비, 정산표 작성, 결산 정리 통합 과정, 재무제표 작성, 계정의 마감. 그래서 계정의 마감은 극히 기계적 과정이며 따라서 본문 대신 본장의 부록 A에서 설명한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은 그 시산표 트라이얼 밸런스, 그래서 TB의 작성은 계정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고 결산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뭐 이래가지고 나와서 결국은 시산표 작성을 통해서 계정 잔액의 오류가
없는 것이 판명되면 본격적인 결산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에는 수정사항의 파악, 수정사항의 기록, 기말의 개정 잔액과 수정사항의 통합이라는 세 가지 작업이 포함된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 수정사항을 분개하는 것을 결산정리 분개라고 한다. 결산정리 분개라고 한다. 결산정리 분개라고 한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대기업일수록 수정사항의 수가 많고 복잡하여 자칫하면 누락이나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 작업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결산 작업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정산표라는 일종의 연습장을 활용한다. 비록 연습장 작업이긴 하지만 정산표 작성은 결산 작업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정산표가 정확히 작성되고 나면 최종 목표인 재무제표 작성 작업이 단지 옮겨적기라는 단순 작업의 차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산표 작성은 개정 잔액과 결산 정리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 그죠? 그리고 복잡한 결산 과정을 쉽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작업. 연습장 작업.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99% 완성. 뭐 이렇게. 나머지 1%는 계정의 배열 순서 정리, 여러 계정, 가령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을 하나의 계정 매출채권으로 통합하는 등 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산표까지 했고 결산정리 분개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익비용 결국은 수익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148페이지고요. 그죠? 그래서 기말 정리나 기말 수정, 결산 정리 분개를 하는 거고 수정 분개와 뭐 성급비용 뭐 이래가지고 수정 분개와 손수 수익 이런 거. 그래서 150페이지 보면은 결산 정리 분개의 목적은 재무상태표의 기말의 자산과 부채가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의 수익과 비용이 올바른 금액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그래서 결산정리 비용이다. 그래서 결산정리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했는데 거기 153페이지 보시면은 뭐 매출채권이라든지 미수수익이라든지 미수금 이게 결국 받을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상거래에서. 그런데 거기 예를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거는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주식회사 까사미아 있죠. 주식회사 까사미아에서 가구의 제조 판매가 주된 영업 목적인 까사미아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트럭을 외상으로 처분한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본래의 가구의 제조 판매랑은 상관없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트럭을 샀다가 처분했으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미수금이라고 한다. 미수금. 그런데 건설회사에 외상으로 납품한 가구 판매 대금은 매출 채권으로. 그죠? 창고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익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뭐 알겠죠? 미수 삼총사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 삼총사에는 매출 채권이 있고 미수 수익이 있고 미수금이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트럭을 팔았다든지 내가 영업이랑 상관없이 팔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받은 자산을 팔았는데 아직도 못 받은 걸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내 영업이랑 상관해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다면 이건 매출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인 거고 창고의 일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익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다 했고 56페이지 성급비용 선수수익 요게 좀 슬라이드가 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성급금 56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 그 기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목적이나 뭐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매입이나 판매와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현금 지출이나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자산 부채 항목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자산의 매입이나 판매와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현금 지출이나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자산 부채 항목이다. 원래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미리 받았다는 거죠. 성급. 네?
계약금도 어떻게 보면 성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원룸 하나를 하더라도 들어갈 때 주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주는 것. 그러면 성급금이죠, 사실은. 그래서 성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비용과 수익을 올바른 수치로 인식하기 위한 목적의 계정이다. 그래서 까사미아의 경우 가구 전시장 임차료 1년분을 미리 지급했다. 그러면 성급 비용, 임차료니까 임차료는 비용이죠. 매장에 유명 가전제품을 전시해주고 그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 이건 선수 수익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인기 신제품 소파를 예약받고 납품 전에 대금 일부를 미리 받았다. 이건 선수금이다. 선수금. 이렇게죠. 그래서 선수금, 선급금, 회계처리 나와 있고요. 다음에 소모품 나와 있고 뭐 감가상각비 아까 얘기한 거 나와 있고 15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임차료는 사무실 등을 빌리고 사용료의 지급을 표시하는 비용 항목이고, 그죠? 임대료는 사무실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때 기록하는 수익 항목이다. 따라서 임차료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분류되지만 임대료는 내가 빌려준 거잖아요. 사무실 등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때니까 기타 수익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임대료 수익이 주 수입원인 부동산 개발회사의 임대료는 기타 수익으로 분류하지 않고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매출로 뭐 원래 임대를 하는 임대가 사업의 주된 수입원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수익 기타 수익이 아니라 용역 매출이다. 예, 그리고 160페이지에서부터 161페이지까지 뭐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는데 제가 뭐 간단하게 저기 사례 연습 1, 2가 나오는데 제가 그 사례 연습 1은 예? 1은 여러분들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사례 연습 2 163페이지 요거에 대해서 저랑 같이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주식회사 꽃샘은 매월 결산을 하며 수정전 시산표상에서 나타난 일부 항목의 원장 계정 잔액을 다음과 같다고 한다. 결산 시점에서 원장 계정 잔액 수정에 필요한 결산정리 붕괴를 하시오. 잘못된 거 수정한 걸 붕괴를 하시오. 이거죠. 그래서 성급보험료 48만원, 소모품 54만원, 성수금 42만원, 미수수익 32만원, 성급금 60만원, 선수수익 24만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보험료 중에서 보험료가 얼마예요? 성급보험료가 48만원 중에서 18만원은 제대로 된 건데 경과한 건데 30만원은 경과가 안 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실제로 보험료가 나간 거는 18만원이니까 보험료 18 성급보험료 중에 30만원은 남아있으니까 성급보험료 18 지우면은 나머지 성급보험료 30만원이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자산은 남아있는 거 내년 거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이죠. 3월 31일 현재 소모품 재고액이 25만원이다. 소모품을 54만원어치 샀는데 25만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소모품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소모품이 25만원 생기고 소모품 54만원, 현금 54만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소모품이 25만원이 남아있다는 거는 결국은 29만원어치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소모품비 29만원, 소모품이 54만원 있던 거에서 25만원을 빼주면 29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3월 31일 현재 선수금 중 먼저 받은 돈 중 용역 매출로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7만원이다. 나머지 3월 중 용역 매출로 실현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 수익이 선수 수익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선수금 중에서 선수금 42만원 중에서 7만원은 실현이 안 됐어. 그러면은 선수금이
35만원. 그죠? 35만원은 우리가 받을 돈이니까 부채 항목이었었는데 35만원 부채는 해소가 됐고 선수금 35만원, 수익이 용역 매출 35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미수 수익은 이자 수익에 대한 것이며 3월 말까지 현금으로 17만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면 미수 수익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죠. 그죠?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17만원을 회수했어요. 미수 수익이 32만원인데 17만원을 회수했으면 회수했다라는 건 현금으로 회수했던 거니까 현금이 17만원이 생겼고 받을 돈 32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17만원이 들어온 거죠. 미수 수익 17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선급금은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이었으며 3월 말까지 60%가 입고되었다. 그럼 선급금 뭐죠? 선급금이 60만원이 있었어요. 60만원이 있는데 60%만이 입고되었고 나머지 40%는 입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선급금 60만원을 줬는데 그 중에 36만원어치만 입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모품이 36만원이 생기고 선급금이 자산이 36만원이 줄어들었죠. 나머지 24만원은 아직도 선급금에 그거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그 총 4개월분의 임대료 수익에 관한 거다. 선수 수익은 24만원이 4개월치였어요. 그러면은 1개월에 6만원씩 버는 건데 1개월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은 6만원을 벌어들인 돈이고, 그죠? 그러면은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먼저 받은 거니까, 내가 먼저 받아놓은 거니까 그 부채죠. 부채 항목이 선수 수익이 6만원 줄고 그 대신 임대료 수익 항목이 6만원이 늘어나는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례 2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해줬고요. 사례 1, 160에서 162페이지까지 조금 항목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각자 풀어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시험 보고 9주차 시험 보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 학교에서 뭐 다 마스크 쓰고 방역 철저히 하고 공부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거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친구들 만나서 또 막 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특히나 이게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또 수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다 여러분들 지성이니까 그런 거를 잘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제가 수업을 9주차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정산표 165페이지 회계순환과정과 정산표. 그래서 회계순환과정과 정산표 작성은 거기 165페이지 보시면 정산표 워크시트란 정밀하게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표라는 의미로 정산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워크시트로서 이는 연습장이라는 의미다. 잔액시산표상 기말 계정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 정리 분계 금액은 재무제표 금액이다. 이거를 정산표. 그래서 정산표 양식은 지난 시간에 배운 잔액시산표를 물론 맨 왼쪽에 슬라이드 보시면은 계정 과목 현금부터 해가지고 당기순위까지 쫙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들 다 쓰고 잔액시산표 쫙 그걸 쓴 다음에 결산정리 분계사항을 그 밑에 또 쓰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반영을 하면은 아까 뭐 소모품이 얼마가 나왔다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바뀌겠죠. 그런 걸 가지고 수정 후 시산표를 쓰고 수정 후 시산표에서 거기서 뭐 수익과 비용 항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쓰고 또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은 재무상태표에 쓰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그 정산표가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단계가 나와요. 정산표 단계별 작성 절차. 그래서 166페이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잔액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차변 대변의 합계액을 기록하고 계정 잔액이 0인 계정도 보통 옮겨 적는다. 계정 잔액이 0인 것은 아예 계정 자체가 없는 것과는 다르며 결산 정리 분계 과정에서 금액이 기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 전기라든지 분계를 해서 없어지면은 0 그러면 기록을 안 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바뀔 수도 있고. 2단계는 결산 정리 분계를 기입한다. 그래서 결산 정리 분계, 수정 기입 또는 수정 분계란에 기입을 한다. 그래서 계정 과목란에 하단의 빈칸에 추가로 기재하고 결산 정리 분계를 마치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계산한 후 이들 금액이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합계란에 기록한다. 이게 이제 2단계고요. 3단계는 그걸 통해서 수정 후 시산표, 예? 그래서 잔액 시산표란의 금액과 결산정리 분계란의 금액을 통합하여 수정 후 시산표란에 기록한다. 이때 두 금액이 같은 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합해서 적고 두 금액이 반대편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록되었던 변의 차액을 적는다.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구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합계란에 기록한다. 4단계는 수정 후 시산표 잔액을 포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옮겨 적는다. 수정 후 시산표에 남아있는 계정 중 수익 비용 계정은 포괄 손익계산서란에 옮겨 적고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재무상태표란에 옮겨 적는다. 그죠? 그 5단계는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계산,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의 비용 금액을 합계하고 대변의 수익 금액을 합계하여 각각 합계란에 기록한다. 이들 합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또 만약에 뭐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 거는 당기 순손실로 기록한다. 다음에 6단계에서는 재무상태표에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근데 포괄손익계산의 경우처럼 양변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기 순손익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변 금액의 차액을 구하여 5단계로 구한 차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기록을 해서 구한 당기순이익과 6단계 재무상태표에서 구한 당기순이익이 일치하면 포괄손익계산서 차변과 재무상태표 대변에 기록하여 각기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를 일치한다. 반대로 당기 순손실이면 포괄손익계산서 대변과 재무상태표 차변을 기록하여 역시 각기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을 일시킨다.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부터 7단계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정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 그래서 워크시트 연습장이라는 의미고, 잔액 시산표상 기말 계정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결산 정리 분계 금액을 해서 재무제표 금액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쓰면, 그래서 표로 보여준 것처럼 하는 건데, 풀어서 쓰면 이렇게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밑에 뭐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 7단계로 나누어 정산표 작성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정산표는 결국 최종적인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윤곽을 확정하고 동시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표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그죠? 그 주식회사 신앤브라더스의 거래사를 통하여 분계해서 전기 그리고 정산표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회계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연습해보자.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다만 앞의 거래 사례와 다른 점은 3월 2일 기초상태의 원장 계정 잔액이 있으며 특히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분계 후 정기할 경우 각 계정의 기초잔액을 먼저 기록해 놓은 다음 각 거래에 대한 분계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각 계정에 기입하는 기초잔액을 평상잔액이라고 한다. 평상잔액이라고 한다. 응? 예.
그리고 이제 결산정리 사항과 정산표 작성은 사례 연습이니까 앞에 거랑 관련돼서 여러분들 해보면 돼요. 해보고 그래서 이제 그 7단계 지금까지 얘기한 거 1단계 잔액시산표의 작성 2단계 결산정리 분계의 기입 3단계 수정후 시산표의 작성 4단계 수정후 시산표 잔액을 포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에 옮겨 적음 5단계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 6단계 재무상태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 7단계 당기순이익의 기록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고 170페이지 그 총계정 원장 그리고 그 앞에 사례 연습 그리고 앞에 것들 그대로 반영돼서 잔액시산표, 결산정리분계, 수정후 시산표, 포괄손익계산서 요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10주차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보고 10주차에서 한번 하게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뭐 상관없고 결국은 회계 순환주기 단계별 요약하면은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1. 증빙서류에 기초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분계를 한다. 요거 매번 연속적으로 하여튼 수행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분계한 거를 그 다음에 전기한다고 그랬죠. 전기는 T계정에 총계정 원장으로 거래를 전기한다. 그 다음에 정산표를 작성한다. 재무제표를 준비한다. 수정사항의 분계 및 전기를 해서 결국은 계정에 마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살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증빙서류에 기초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는 또 거래를 분계하는 거는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즉시 수행하는 이런 것들은 총계정 원장의 거래를 전개하는 거는 좀 즉시 수행하는 거고 나머지 정산표를 작성한다든지 재무제표를 준비한다든지 수정사항의 분계 및 전기를 한다든지 계정에 마감을 하는 것 같은 거는 이제 기말 시점에 수행하는 거죠. 네, 요거를 회계 순환주기 단계별 요약.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익이 났어요. 이익이 나면 결산이 완료되어 이번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면 그 중에 얼마를 주인한테 줘야죠. 이익이 났으면 투자한 사람한테 일을 했으면 일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고 또 장소를 빌려준 사람한테는 또 임대료를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했지만 토지 결국은 땅을 빌려준 사람 건물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임대료라고 주고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임금이란 거로 주고 자본을 제공한 사람한테도 뭔가 줘야 되죠. 그때 주는 게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그래서 결산이 완료되어 이번 회계기간 동안에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산출되면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익 처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배당금 지급은 비용의 발생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이거는 다 끝난 다음에 비용 같은 거 다 계산한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를 가져온다. 네? 배당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모든 것들 다 했을 때 이익이 났는데 그 중에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비용이 아니에요? 돈이 나가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안 나오면 안 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 그죠? 우리가 돈을 부채로서 빌린 거랑은 자기 자본인 자본금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경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당기순이익이 424만 2천원이다. 이러면은 전체 이익잉여금 424만 2천원이 당기순이익이 424만 2천원이 생겼는데 이게 자본금 항목으로 가서 이익잉여금 424만 2천원 이렇게 된 거죠. 네? 알겠어요? 그래서 책에 여기 보면 시덴브라더스의 2001년 당기순이익이 424만 2천원 이 중 20만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은 20만원이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잉여금 20, 그죠? 현금 20 이렇게 되는 거죠. 배당금, 이익잉여금 20이 결국은 배당금 20을 준 거다. 그래서 배당금 항목으로 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거는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를 한 자본가들한테 자본금 대신에 주는 거니까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이익잉여금 자본 계정의 감소, 자본의 감소이죠. 이익잉여금의 감소인 거다. 응?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배당금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175페이지 보시면 그 실무에서 선호하는 재무제표가 BS 또는 IS 뭐 결국 재무상태표냐 밸런스 시트냐 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포괄적 손익계산서냐 이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인간활동이 두 그룹으로 대비되는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손익계산서 팬과 재무상태표 팬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치 축구에서는 힘과 스피드로, 배구에서는 배팅과 피칭으로, 농구에서는 높이와 스피드로 대별되듯이 말이다. 어쨌든 한쪽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쪽을 밀고 다른 쪽은 배타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는 영원히 지속될지 모른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주가 되고 재무상태표는 마치 여행시 자동으로 달려오는 수화물처럼 간주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익이 얼마인지를 뽑는 거는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주식 투자 관심이 있고 조금 소액이지만 뭐 몇십만 원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를 뭐 분기별 영업이익률 어떤 기간에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첫째 월스트리트가 비즈니스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증권가에서는 성과를 강조하는데 특히 단기 재무성과와 이익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재무상태표에 관심을 둔다면 드물게 기업 인수합병을 노리는 탐욕가들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국한되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사소하지만 기업전략계획 수립 및 예측이 수행되는 방식과 기업전략 계획 수립 및 예측이 수행되는 방식과 관련된다. 과거에는 판매 예측치와 기업 목표 및 전반적 사업의 윤곽이 확정되면 이러한 자료들이 재무 담당자에게 보내지고 이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머리를 짜내 월별 분기별 예측치를 제시하는 식으로 기업 활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기업 전략 계획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익을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개정의 마감이랑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이 있는데 요거 당기순이익 요거 한 것들은 앞에 거고 포괄손익계산서도 앞에 거고 개정의 마감 방법에 대해서는 손익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10주차에 부록 요거 잠깐 또 제가 6장을 하기 전에 10주차랑 사례 1 그러니까 10주차 때 우리 만났을 때 사례 연습 1 요거 학생이 하고 그리고 10주차 한번 해주고 또 10주차는 요 개정의 마감 부록 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수업을 끝내려고 마치려고 하는데 중간고사를 다음 주에 치른다. 다음 주에 치르는데 어디서 치르냐 하면은 N412에서 치른다. 자교수회관 412호 뭐 학교를 뭐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학교에서 처음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이 수업이 3시에 시작이죠. 3시부터 뭐 아마 한 제가 60분, 70분 수업을 칠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1, 2, 3, 4, 5장인데 제가 숙제를 연습문제 2장부터 제가 그거 냈죠. 연습문제 2, 3, 4, 5 뭐 그 당시에 뭐 짝수 뭐 홀수 이렇게 해서 냈는데 아마 대부분 짝수를 냈을 거예요. 짝수를 해가지고 A4 용지에 이렇게 작성해서 오른쪽에다가 이름 학번 쓰고 2장 뭐 이래가지고 뭐 표지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이름 뭐 학번 학과 이렇게 쓰고 2장 문제 풀고 보통 한 장이면 될 거예요. 또 2장 3장 하고 4장부터는 좀 많아지니까 그래 4장 5장까지 한 것들 그날 시험 볼 때 제출하도록 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러니까 3시부터 시험을 보니까 2시 50분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거 먼저 우리 저도 감독을 들어갈 거고 조교들이 와서 들어가서 체크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7일 다음 주 화요일 3시 9주차 여러분들 중간시험을 봅니다. 중간시험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미리 와서 레포트는 다 시험 보기 전에 내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시험 볼 장소는 N412 N관 자아교수회관 412호 원래 404호로 돼 있었는데 학생 수가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수업에 참석해야 됩니다. 시험에 참석 안 하고 오프라인 수업에 참석을 안 하면 성적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연락처 다 아시죠? 010-2532-3388 홍성태 교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8주차 반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수업도 듣고 공부하고 따라와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시험 범위는 1, 2, 3, 4장이니까 아주 쉬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5장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도 좀 벅차고 공부할 내용도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일단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장까지만 보는 건데 5장을 사전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4장까지 그거 하는데 더 쉬워지고 다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이해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간시험 27일 다음 주 화요일 3시부터 학교에서 본다. N412 자교수회관 412 3시고 시험 범위는 1, 2, 3, 4장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